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할 인물은 정말 특이합니다. 그는 나라를 통일했고 위대한 건축물들을 남겼으며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국가를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이런 모순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람세스 2세를 만났다면 이제는 동방의 거대한 제국, 중국의 통일자, 진시황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람세스 2세가 평화조약을 통해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 동방의 진시황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진시황의 삶은 한마디로 극단적입니다. 절대 권력의 절정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비극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위대한 황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위대함이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이 태어날 당시의 중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어요. 많은 작은 나라들이 각각의 왕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약 500년간 계속됐어요. 500년간 중국은 전쟁으로 피폐해 있었던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어느 한 세력이 조금씩 힘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나라예요.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개혁을 단행했어요. 사상가 상황의 변법이라고 불리는 개혁인데 신분제를 약화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개혁 덕분에 진나라는 빠르게 강해졌어요. 진시황은 이렇게 강해진 진나라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13살이 되는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마지막으로 남은 6개의 나라를 모두 멸망시킵니다. 중국의 역사에 처음으로 통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500년간의 혼란이 끝나고 하나의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진시황이 이룬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통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년 동안 계속 싸워왔던 나라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서로 다른 토화를 쓰고 다른 도량령을 사용했으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시황은 통일된 중국을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문자도 통일했고 도로 체계도 통일했으며 관리 체계도 통일했어요. 이렇게 통일된 중국은 엄청난 국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전에 작은 나라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통일의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500년간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처음으로 중국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진시황은 그 통일을 이룬 위대한 황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칭호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황제는 하늘이 내린 운명을 받은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늘의 뜻을 받아 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뜻이었어요. 동시에 진시황은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제국이 계속 번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강력한 통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군이라는 행정 단위를 만들고 그 위에 중앙정부를 두는 방식이었어요.
이 체계는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이후 중국의 왕조들이 계속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중앙 집권적 국가 체계가 바로 진시황이 만든 겁니다. 정말 위대한 통치 체계를 만들었던 거네요. 이제 진시황의 두 번째 업적을 살펴봅시다. 만리장성입니다. 북방의 유목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된 이 거대한 벽은 인류 역사에 남은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 중 하나입니다. 만리장성은 약 6,000km가 넘는 길이에요. 아주 많은 돌과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왜 진시황이 이런 거대한 공사를 했을까요? 통일된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북쪽에서 몽골이나 흉노 같은 유목민 세력이 언제든 침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워서 이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만리장성의 건설은 정말로 국방상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침입자들의 전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없었다면 중국이 여러 번 침략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의 상징이 되어 있죠. 진시황이 이룬 세 번째 업적은 병마용입니다. 이것은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든 테라코타로 된 군대의 모습입니다. 무려 7,000개가 넘는 병사상이 있는데 각각이 독특한 표정과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병마용을 보면 진시황이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였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코타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무덤 주변에 세워둔 거죠. 이것은 진시황의 권력과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병마용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시황 시대의 군사 체계, 무기, 갑옷, 그리고 병사들의 모습 같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병마용을 통해 2000년 전의 중국 군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진시황의 위대함 뒤에는 엄청난 어둠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방궁이 그것입니다. 아방궁은 진시황이 자신을 위해 지으려던 거대한 궁전이었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아방궁을 건설하기 위해 진시황은 엄청난 양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이 궁전 건설에만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동시에 만리장성 건설도 계속되고 있었고 병마용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진시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끝없이 세금을 내고 강제로 동원되어 이 거대한 공사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시황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거든요.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 이 모든 공사들은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이 공사들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로부터였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공사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몇십만 명, 심한 경우 100만 명 이상이
이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사 현장들의 조건은 최악이었어요. 사막에서의 만리장성 건설, 추운 산악 지역에서의 도로 건설, 아방궁 공사, 끊임없는 공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기도 했고, 질병으로 죽기도 했으며, 공사 도중 사고로 죽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의 과도한 토목 공사는 국가 재정을 거의 바닥낼 정도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산이 이 공사들에만 쏟아져 나가고 있었거든요. 나라의 금고는 점점 비어가고 식량 저장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시황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금을 더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농민들은 수확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했고, 상인들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세금만이 아니었어요. 강제 노동도 계속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나가서 공사에 참여해야 했어요. 만약 나가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었죠.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는 거의 없고, 오직 국가의 명령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강압과 착취에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온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기원전 209년에 대택향이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은 농민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늦으면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던 거죠. 처음에는 작은 반란이었는데 이것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대택향의 난이 일어나자 다른 지역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반란이 터져 나갔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진나라를 타도하자는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농민 반군들은 점점 더 커져갔고 지역별로 반란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란군은 항우라는 장군이 이끌었고, 다른 반란군은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진시황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반란을 보면서도 진시황은 여전히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불로초, 즉 죽지 않는 약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진시황은 병사들에게 어디론가 떠나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진시황이 복용했던 것들에는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진시황이 이런 독성 물질을 복용한 것이 그가 급사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영원한 삶을 원했던 진시황이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더 빨리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장거리 수행 중에 갑자기 병이 발생합니다. 원래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던 진시황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입에 올라올 수 없었어요. 황제는 죽을 수 없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진시황이 죽어가고 있을 때 궁궐 내에서는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시황의 큰아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이 큰아들을 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대신 진시황의 옆에는 호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해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진시황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시황의 신하 중에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고가 권력을 쥐려면
호해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조보는 호해와 함께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지시왕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위조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큰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했는데 이것을 호해를 후계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바꾸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진시황이 사망한 후 조보는 호해와 함께 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큰아들은 부친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진시황 사후 제국의 지배자는 호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조보가 쥐고 있었어요. 이것은 진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시황이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호해와 조보는 지시황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마치 진시황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한 거죠. 환관들은 평상시처럼 지시황에게 인사를 하고 수라상을 올렸어요. 지시황이 평소에 해야 할 결제 같은 것들은 환관들이 대신했습니다. 마치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네요. 문제는 시신의 냄새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 조보는 썩은 생선과 고기를 술에 절인 음식을 큰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시황의 시신을 놓았어요. 썩은 생선 냄새로 부패한 시신의 냄새를 감추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수도로 돌아오는 동안 호해는 하나하나 왕위 승계를 확실히 해갔습니다.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지시황의 장례식이 끝나고 호해가 진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호해가 황제가 된 후 진나라는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호해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대신 조보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조보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많은 관리들을 숙청했어요. 동시에 저항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대택향의 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각지에서 반란군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해 황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권력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조보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관리들이 계속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반란군들을 제대로 진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진나라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진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반란군 세력들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항우예요. 항우는 귀족 출신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군들을 모아서 점점 더 큰 세력을 만들어 갔어요. 하지만 항우 외에도 다른 반란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급 관리 출신이었어요. 처음에는 항우에 비해 약한 세력이었지만 항우보다 현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두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진나라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란군들은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진나라의 군대도 많았지만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니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진나라 군인들이 반란군에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이 사망한 지 겨우 4년 후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원전 206년의 일입니다. 500년 동안의 혼란을 끝내고 한나라로 통일한 거대한 제국이 불과 4년 만에 무너진 거네요. 항우가 주도적으로 진나라의 아방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방궁은 진시황이 그렇게 많은 자원을 들여서 만들려던 거대한 궁전이었는데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은 3달을 계속 탔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건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국 항우와 유방의 내전 끝에 유방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유방이 세운 것이 한나라예요.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만리장성, 병마용, 그리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이것들은 후대의 한나라와 다른 왕조들에 의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 시신은 나중에 부패했고 역사의 파편으로만 남게 됐어요. 그가 지으려던 거대한 아방궁은 불타버렸고 그가 남긴 제국은 그의 죽음 후 불과 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직 그의 무덤 옆에 세워진 병마용관이 남았어요. 그 테라코타 군대가 이 1000년을 버티고 현대까지 존재했던 거죠.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처럼 병마용은 정말로 영원히 존재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호해의 무능 때문이었을까요? 조고의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의 반란이었어요. 백성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진시황의 과도한 토목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세금을 내야 했고 계속해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거든요. 음식도 부족했고 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백성의 저항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진나라는 무너졌던 거죠. 이것은 역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만든 황제라도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그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나 병마용 같은 업적도 결국 백성의 고통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시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위대한 황제일까요? 아니면 백성을 고통받게 한 폭군일까요? 역사는 이 둘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시황의 업적은 정말로 위대했어요. 500년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것, 중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 만리장성을 세우고 병마용을 만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업적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업적들은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 위에 이루어졌어요. 수십만 명, 심한 경우 100만 명 이상이 이 공사에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삶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어요. 만리장성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진시황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세워진 거대한 벽이었거든요. 후대의 중국은 이 만리장성 덕분에 많은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리장성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막이나 산악 지역에서의 극한의 건설 작업, 식량 부족, 질병, 그리고 무수한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만리장성 하나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양면성이 아닐까요? 병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시황의 권력과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유산이에요. 7,000개가 넘는 병사상들, 각각이 개별적인 표정과 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뛰어난 기술과 조직력이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이 병마용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시 강제 노동을 통해서였어요. 수많은 도공들이 강제로 일했고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이 테라코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을까요? 결국 병마용도 진시황의 절대 권력과 그 권력이 초래한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던 거죠. 진시황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영원함이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고,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욕망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시황은 불과 49살의 나이에 죽었고, 그의 제국은 4년 만에 무너졌으며 그의 유산은 후대의 왕조들에게 흡수되었어요. 진나라라는 이름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대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리장성과 병마용, 그리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같은 실질적인 유산들이에요. 이것들은 진시황이 얻으려던 영원함과는 다른 형태의 영원함을 이루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것들이 이 1000년을 버텼던 거예요. 현대의 역사가들은 진시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부분은 그의 업적과 폐해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는 위대한 황제였지만 동시에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폭군이기도 했다는 거네요. 진시황의 통일은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예요. 이 통일 없이는 후대의 한나라, 당나라 같은 위대한 왕조들도 없었을 거예요. 진시황이 만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없었다면 중국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진시황의 통치 방식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비인도적이었어요. 백성의 자유를 억압했고 강제 노동을 행했으며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진시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절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거일 거예요. 진시황은 누구의 반대도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절대 권력도 백성의 저항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백성이 등을 돌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대택향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진나라의 군대는 반란군을 진압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현대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백성의 신뢰를 얻은 지도자라면 그 영향력은 오래 지속됩니다. 진시황이 죽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서 있고 병마용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는 후대의 모든 중국 왕조에 의해 이어져 내려갑니다. 특히 병마용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고
현대에 와서 발굴되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됐어요.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이 테라코타 군대가 실제로는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의 중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영원함이 아닐까요? 진시황이 꿈꾸던 영원함이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동전이나 조상 같은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건축과 유산들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 말이에요. 만리장성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인간의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6,000km가 넘는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력과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둘째, 역사의 무게감입니다. 만리장성의 매 한 블록마다 누군가의 고통이 담겨 있어요. 그 벽을 세우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 역사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인 거죠. 셋째, 인간의 욕망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진시황의 욕망 없었다면 만리장성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욕망이 백성들을 고통받게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마용 앞에 서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중국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병사상들은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병사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고, 어떤 병사는 조금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어떤 병사는 차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성이 살려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장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병마용의 도구들, 무기들, 갑옷들을 보면 당시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중국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사실 진시황의 가장 큰 유산은 만리장성도 병마용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것은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일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만든 이 행정체계는 그 이후의 모든 중국 왕조에 의해 이어져 내려갑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든 중국 왕조들이 진시황이 만든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했어요. 이것은 중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이 중앙 집권적 체계는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진시황 이후의 왕조들도 이 체계를 이용해서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 독재적 권력이 오래 지속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시황이 만든 이 행정체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같은 시대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람세스 2세는 평화조약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고 했어요. 반면 진시황은 거대한 건축 공사를 통해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시대, 이집트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교역로가 열렸고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으며 의학과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혹독하게 일했지만 적어도 생존은 가능했어요. 반면 진시황의 시대, 중국의 백성들은 거의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끝없는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고 가혹한 세금을 내야 했으며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크게 갈라놨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항상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진나라는 패배했을까요? 지시황이 위대한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황제도 백성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시황의 비할 데 없는 권력도 백성의 반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반대로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백성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우는 신분은 높았지만 백성을 억압했어요. 반면 유방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유방이 승리했고 한나라가 탄생했던 거죠. 현대의 진시황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업적과 폐해는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첫째, 위대한 프로젝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우고 병마용을 만들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인류는 거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조직력과 기술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둘째,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백성의 고통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시황의 제국은 그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백성을 무시한 어떤 프로젝트도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네요. 셋째, 권력은 책임감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시황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했고 백성의 욕망을 외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권력을 잃게 되었어요. 반대로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그의 영향력은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죠. 진시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거일 거예요. 위대함과 폐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같은 행동도 그 의도와 방식에 따라 영웅적일 수도 있고 비극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것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한 것은 비극이었어요. 만리장성을 세운 것은 위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역사의 복잡성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위대함과 비극, 업적과 폐해, 꿈과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시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그의 제국도 사라졌으며 그를 알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서 있고 병마용은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그가 만든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중국 역사는 결국 진시황이 만든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이것이 정말로 진시황이 원했던 영원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진시황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그는 500년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황제였어요. 그가 만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는 후대의 모든 왕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가 세운 만리장성은 2000년을 버텼으며 그가 만든 병마용은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백성들을 억압한 폭군이었어요. 과도한 토목봉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고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고통받게 했으며 강제 노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제국은 그의 죽음 후 불과 4년 만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진시황의 진짜 모습이에요. 위대함과 비극이 함께 섞여 있는 인물, 업적과 폐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황제. 역사는 이런 복잡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시황의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권력과 책임의 관계,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이익의 충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진시황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류 역사의 영원한 질문들이 담겨 있는 거네요. 이것이 역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